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미국 메타가 한국의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퓨리오사는 고속 데이터 처리에도 전력을 적게 쓰는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엔비디아 칩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스타트업을 인수할 전략과 자금을 갖고 있는 빅테크가 한국에 없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의 전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푸틴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의 국제 유가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이나 13일 오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상호 관세란 교역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똑같이 매긴다는 건데요. 다만 상호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자동차, 의약품 등 4개 분야는 면제될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주변과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동네,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해제되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토호제를 해제했는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싸늘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는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실수요자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사게 한 규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토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토호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복병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심형석 미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큰 뉴스가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예고는 됐는데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 지역이 언제부터 지정됐는지, 심영석 교수님, 이게 무슨 제도였습니까? 이게? 예, 그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걸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 구역 내 이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구청장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고요. 예. 이게 처음 발의된 건 아마 1979년도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요. 네.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지정된 거는 2020년 6월 달에 이제 잠삼대청이라고 네. 금방 이제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 복합지구 예. 그 주변을 이제 묶은 것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 2021년 4월 달에 이제 아비아목성이라 그래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뭐 이런 지역들을 추가로 이제 지정했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면적의 한 10%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 그러면 예. 이게 대지 지분을 예전에는 이제 60제곱미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6제곱미터까지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6제곱미터? 그래서 네. 어지간한 이제 주택들은 다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연립이라든지 그리고 상업용 부분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파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주택거래 허가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토지거래 허가제로 시작을 됐지만 실제는
아파트 거래 허가, 아파트 거래를 규제하는 아파트 거래 허가 제도로 좀 변질돼서 지금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이제 해제가 됐는데 전체 중에서 어디가 해제됐고 어디가 해제가 안 된 거예요, 김학수 의원님? 일단 좀 정리가 필요한데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다 풀린 것처럼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0년에 지정이 된 장삼대청이라고 이제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 우리가 소위 이제 마이스 개발이라고 하죠. 잠실 운동장과 코엑스 주변을 개발하는 지구를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예. 장삼대청을 풀어주긴 했는데요. 네. 다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 전부 풀린 건 아니고 그 지역에? 거기서 또 재건축하는 단지 14곳을 또 빼버렸는데요. 그 그 중에서 이제 주요 단지들 잠실주공 5단지도 빠져버렸고요. 아시아 선수촌, 잠실 우성, 예. 뭐 이런 음마 아파트도 빠졌고요. 음마. 재건축 대표 아파트들은 다 빼버리고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만 남겨두다 보니 예.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 그래, 이번에 아니 풀어준다고 했는데 집값도 뭐 그렇게 안정되는 분위기에서 이게 왜 안 풀어주냐 좀 화가 많이 났고. 또 이제 압구정, 뭐 여의도, 목동 예. 지역들 또 안 풀어졌습니다. 2021년에 지정돼 이 지역들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지켜볼래. 투기 수요가 더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안 풀어졌고요. 예. 나머지 신속통합계획 구역들도 있거든요. 신속통합구였고요. 네. 여기도 조합 설립된 6곳만 풀어졌고요.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곳들은 아직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곳들은 풀어주지 않았고요. 그 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은 풀어주다 보니 이 구역 내에서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왜 안 풀어주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예. 교수님께서 설명 예. 주셨듯이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한마디로 실소유자들 잔금하고 6개월 내에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되고요. 실입주하고 이제 2년간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전세 끼고 못 사고 못 파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 전세 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갭 투자가 노후화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갭 투자가 원래는. 원래 쉽지 않습니다. 않다. 재건축 재개발을 누가 갭 투자를 합니까? 30억이라도 전세가 10억도 안 하거든요. 전세가 뭐 5억, 6억 하는 아파트를 25억을 갭 투자한다는 게 사실상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지 않았다는 건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장삼 대치라고 해도 단지가 일부 안 풀린 곳이 있다. 그 주민들이 조금 이제 울상이다, 화가 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뭐 많이 얼어붙었다고 해서 그래서 풀었는지 지금이 좀 이 풀기에 좀 적절한 시점이라고 우리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적절하다. 네, 적절하다고 적절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뜬금없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은 가격이 더 낮았고 오히려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돼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로 전환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조금 지금은 침체돼 있다라고 보는 시기가 맞으니까요. 판단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그 중복 규제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구역을 지정해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복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규제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건 토지 투기를 막는 거지 주택 거래를 막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악용한 거예요, 법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시가 이제. 예. 이거는 원래 뭐 우리가 그 이를테면 그 큰 재개발 사업, 뭐 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에 이제 뭐 투기가 들어올 경우에 이제 잡는 이런 형태의 규제인데 불구하고 이걸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다 진행했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이제 서울시도 이게 이제 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울시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뭔가 이게 아파트 투기에 대한 걱정, 그래서 투기를 좀 잡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이 장삼 대치,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효과, 그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없었습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파트들이냐. 장삼대청, 잠실, 뭐 대치, 청담, 삼성동 누가 들어도 사고 싶은 아파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사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과연 집값이 떨어졌나요? 다른 지역들은 다 떨어져도 이 지역들은 계속 신고가가 나오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뭐 4년, 5년 차 이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들 지역들은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전세 끼고 사지 못하지 내가 실입주를 하면 살 수 있는 규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실입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돈이 있고 예. 사고 싶은데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능력이 있는데 사고 싶어요. 전세 끼고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예. 전세 주고 그 집에 내가 입주를 하면 되죠. 입주하고 2년을 어떻게든 버티면 그 집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에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은 예. 기대감이 있는데 그 입주 2년 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계속 신고가가 나왔던 지역들이고요. 예.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이제 끊임없이 제기가 되죠. 사유재산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규제인데 주택으로는 이제 어거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데 주택 시장 안정 효과도 없었어요.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 좌표 찍어줬다. 이거는 좋은 아파트. 라고 서울시가 좌표를 찍어준 셈이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좋은 아파트 가이드라인을 줬다.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좋은 아파트야라는 인식까지도 주게 됩니다. 예. 그게 마지막으로 좀 생뚱맞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풀어주는 게 맞았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2023년이 가장 침체였기 때문에 풀어줬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풀어주지 않고 이제 지금 풀어준 이유는 잠삼 대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의 최대 지정 기간이 5년인데 5년. 올해가 2020년에 지정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5년 차 5년이 들어가니까 다가오네요. 풀어줄 때가 되기도 됐고요. 또 하나 이유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라면은요. 네. 풀어줄 때와 풀어주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따질 텐데 풀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풀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그 정치적 표가 플러스가 될까요?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을 것이다. 아니겠죠. 근데 풀어주게 되면 몇 표가 나오더라도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결단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진작에 풀어줬어야 되는 게 맞다. 네. 한 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늦었다. 그리고 가격 안정, 투기를 막는 효과가 그다지 실질적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게 없었더라면 혹시 더 올랐거나 아니면 이 제도 때문에 뭐 인근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면서요. 예, 우리가 그걸 이제 풍선 효과라 그러는데요. 네. 그 실질적으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이제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신반포 2차와 아마 진흥 아파트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아파트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주목을 받는 데가 반포동이거든요. 반포에. 예,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반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은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는 30억대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거래되니까 거의 2배 차가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요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풍선 그래서- 효과를 예, 초래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뭐 잠실현대 대치동 이런 쪽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가격이 좀 오를 거예요.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좀 수요가 분산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가 분산되고 해제되는 적이 조금 오르더라도 전체적인 수요가 이제 분산된다. 이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검토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이번에 아비어 목성은 빠졌지만 장삼 대치에서는 가격이 좀 들썩였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게 확연히 나타났습니까? 가장 이제 효과가 뜨거웠던 게 이제 잠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아파트들은 사실 압구정이나 뭐 네. 이런 지역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사실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뭐 아무리 내가 뭐 전문직이고 변호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나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제 잠실입니다. 그리고 네. 갭 투자의 가장 효과가 예. 사실 뭐 60억 아파트를 전세가 만약에 뭐 20억이라고 하더라도 40억을 투자한다는 걸 그거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잠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만약 25억이라면 전세가 12억이면 13억 정도를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중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이 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잠실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 갭 투자가 가능하니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잠실 한번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장 어땠어요? 좀 체크를 분위기가? 했는데 1월에 오성훈 서울시장이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적극 검토하겠다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뭐 26억, 27억 정도 매물들은 이제 다 소화가 되는 거고요. 예. 최고 가격이 전용 84가 리센츠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8억 5천만 원이 이제 최고 가격.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23억, 24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28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네.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집주인들은 이제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수자들은 부담스럽죠. 30억을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운데 집주인들은 토지 거래가 풀리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30억 호가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문제는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또 풍선 효과 말씀하셨는데 지정됐을 때도 풍선 효과가 생겼고요. 지정 안 된 곳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이동이 했고 지금은 풀어준다고 하니까 또 주변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호가가 30억이 가니까 네. 이거 너무 비싼데? 네. 옆 동네 파크리오라든지 헬리오시티 차라리 얘가 저렴하지 않아라고 해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지금 또 발생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부작용, 왜곡이 계속 연속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1월에 적극 검토 발언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 풀었더라면 네. 일단 기대감은 제거를 했고 호가는 올라가겠으나 지금 이중으로 지금 뭐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발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발 불확실성, 늦었다. 기대감을 네. 제거해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안정 효과도 크지 않고 부작용도 크다. 우리 심영숙 교수님이 느끼시기에는 토허제 예고하고 지금 풀고 하는 최근의 과정에서 조금 시장의 움직임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건 뭘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 나왔지만 어쨌든 그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이제 잠실하고 대치동이라고 봐요. 잠실과 대치동. 예, 잠실이 이제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가격대 자체가 접근하기 뭐 이제 좀 편안한 부분도 있는데요. 대단지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뭐 5,000세대, 6,000세대 이 정도 되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5,00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좀 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잠실 쪽에서 움직임은 호가를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이제 올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도 이게 대단지에 따른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가격대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데가 송파구거든요. 송파. 예,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좀 오르는 가능성이 지금 있고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을 다시 더 부추기고 들썩이게 한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더 심화시킨다거나 뭐 그런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걱정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일단 뭐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금 당장 우리가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한몫을 했습니다만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하더라도 양극화는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극화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작용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집주인이 일단 호가를 올립니다. 네. 매물을 회수합니다. 더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매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엘리트 아파트, 잠시 엘스 리센츠 아파트가 호가 30억을 따라가기는 사실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이면 전세가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뭐 많아야 13억 정도인데 네. 17억, 18억을 전세 끼고 갭 투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전세 끼고 갭 투자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기존에는 전세가 있는 물건을 팔지를 못했습니다. 공실로 비워둬야 실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매물이 좀 늘어날 거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매물이 늘어날 수도 오히려 좀 안정 효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 지역에는 이제 부작용들이 좀 생기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대감을 좀 죽여줬다. 사실 1월에 발표되고 해지 안 했는 한 달 동안 굉장히 기대감, 우리가 기대감에 먹고 살잖아요, 시장. 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네. 기대감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전격 해지가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가 이번에 이렇게 토허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달 초에 예.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그리고 양천, 광진구 2곳, 구로, 서대문, 서초, 성북, 중랑구까지 12곳은 토호제로 묶었다는데 장삼 대치는 풀면서 여기는 묶은 이유는 뭐예요? 효과도 조금 뭐 이렇게 뭐 장기 효과는 별로 없다는데. 이런 토호제는 토호제로 이제 시행된 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게 이제 지목이 이제 도로인 경우 지분 쪼개기가 상당히 성행하는데요. 지분 쪼개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지금 이제 잠삼대청의 토호제 이제 해제안하고는 사실은 뭐 연관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뭐 투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정부에서는 뭐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규제는 우리가 2달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사후적으로 쓰거든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좀 사전적으로 쓰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토호제가 안 된 거, 풀리지 않은 곳, 앞여 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그 구역은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는 뭐 기약이 없습니까? 어떻게 서울시는 할 계획일까요? 일단 서울시는 투기 수요 안정을 확인하고 풀어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기간을 보게 되면 이제 1년 늦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괜히 이제 서울시도 좀 걱정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줘야 될 때 돼서 풀어줬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뜨겁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이게 성수까지 풀어주게 되면 이게 서울 상승 열기가 서울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때문에 네. 일단 일부 재건축도 빼버리고 잠실이나 일부 단지들 투기 수요가 좀 제한적인 일부 단지들 위주로만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사표는 던지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빈미를 제공해줬다는 비판은 또 받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을 좀 벌었고요. 아마 저는 내년 정도 돼서 5년 차가 되면 결국에는 풀어줄 거다. 5년 차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국토부로 공이 넘어가서 국토부가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투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안정 효과도 없는데 국토부가 또 다시 지정한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내년 이맘때에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토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 건지에 관한 영향 때문인데 최근 전반적인 전국 부동산은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좀 싸늘한 기운이 있다 그러는데 이 서울시만 보면 왜 우리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를 보면 뭔가 상승 좀 폭은 낮지만 상승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다는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시장에는 조금씩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좀 는다든지 아니면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제가 좀 아주 큰 이슈를 이제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계속 침체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락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데들이 주거 선호 지역들입니다. 주거 선호 지역. 네, 제가 이제 본 통계는 2월 3일 통계인데요. 아마 오늘 또 통계가 나온 건데 아마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0.13% 정도 올랐거든요. 네, 송파구가 0.13% 정도 올랐고요. 뭐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뭐 이런 데들이 한 0.5% 정도,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13%라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연율로 따지면 한 6, 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6, 7% 정도 오른다 그러면 뭐 좋은 아파트는 한 20, 30%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송파구라든지 이런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거 선호 지역,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조금 오름세가 있는 것 같다는데 이게 그러면 토호제의 어떤 선행 효과로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조금 선호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날 어떤 가능성, 조짐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접목이 된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분명히 영향을 준 건 맞고요. 작년에 이제 구별로
이렇게 상승률을 보게 되면 항상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 핵심 지역들이 항상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차이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0.02%, 예. 지난주도 0.02%, 지금 한 2시간 전에 나온 통계도 0.02%. 오. 서울은 그냥 똑같이 나왔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는 지금 뭐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요. 예. 좀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송파구는 지금 0.14%까지 올라갔고요. 0.14. 강남은 0.08%, 서초구는 0.1%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도봉구는 반대로 지난주가 0%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한강 남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펄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온도가 뜨끈뜨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찬바람이 오늘 네. 날씨처럼 굉장히 네.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통계는 0.0인데 예. 실제로는 온도 차이가 극심하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반평균 보면 반평균이 이제 80점이라고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친구는 95점 나오고요. 안 하는 친구는 70점 나오듯이 지금 온도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영향을 준 거는 맞으나 이거는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라든지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모든 게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지금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양극화 이런 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전국으로 보면 여전히 차갑고 특히 지방 중심으로 보면 지금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다 지었고도 분양을 못한 이른바 준공업 미분양이 전국으로 2만 가구가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어느 정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걸? 지금 제일 문제가 한 몇 년 동안 3에서 5년 동안 계속 지방이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됩니다. 이게 이제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구조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일 때는 정부의 정책이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 1주택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을 매입할 때 주택으로 이제 간주를 안 한다는 건데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을 매입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1주택자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네. 그것도 준공업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공업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으로 해서 그 지역 분들도 거들도 안 보고 있는 안 보고 있는데 건데 매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써서는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5년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 정책들을 예전에도 계속 해왔던 5년 정책입니다. 양도세 면제. 예, 예. 그래서 아예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지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지방은 지금 사실은 건설 경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한데요. 예. 근데 뭐 계속 이제 미적거리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 없는 정책들만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방의 미분양 벌써 오래된 문제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5년간 양도세 면제 같은 과거에도 해본 거다 이게. 이런 거라도 해야만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금리라든지 이 대출이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지난해는 굉장히 대출 규제가 은행이 심했는데 지금 올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은행 문턱은 좀 높지만 뭐 주택 대출은 조금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지금이 좀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풀어준 건 아니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은행 창구 예를 들면 작년 한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가면 이제 은행원들이 활짝 웃으면서 좀 밝은 표정을 지어줬다면 4분기 때는 좀 무서웠죠. 너 대출 진짜 받을 거야? 막 이런 표정을 지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좀 평온한 표정 정도, 필요하면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정도의 표정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대출 금리도 실제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대출 작년 금리가? 4분기보다는 살짝 떨어졌는데 작년 4분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죠.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가상금리 올리고 우대금리를 내리면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0.05%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1%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역차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가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 중반대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예. 더 많이 내려가기는 사실상 좀 금융권이나 정부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3%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투자 심리 자극하게 되면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3% 중반 정도까지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방이나 서울 외곽 지역들은 또 불만이 많죠. 지방이나 우리는 서울 외곽 지역. 작년에도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서울 집값 올랐다고 해서 왜 대출 서울은 규제를? 대출 규제 해도 집값이 올라가고 거래가 되는데 네. 지방이나 서울 외곽 지역들은 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대출 규제가 같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인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 더 문제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좀 낮추고 은행권이 조금 대출을 늘리기 시작하면 이게 시장에 조금 온기를 조금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예,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 자체를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1월 달에 이제 대출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대출을 안 하다가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한 작년에 대출 1조 안 하다가. 7천억 제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가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4% 지금 초중반대 정도 빌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3%로 떨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그렇게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 시장에 갑자기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주선하다 보면 3%대가 좀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3%대. 앞에서 나왔던 뭐 3% 중반대 정도가 되면 상당히 그 시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꺼내든 가운데 이 상황을 돌파하는데 힘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어떤 지형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반도체 우리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반도체에 대한 주요국들이 현금을 막 다발로 턱턱 던져주니까 우리도 뭔가 기업을 지원하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좀 늘리자 해서 이제 법안이 나왔는데 네. 뭐 오래 걸렸잖아요. 우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 특히 K칩스법 해가지고 주로 이제 조세 제한, 말하자면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원래 일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보통 세제가 3% 정도 되고 네. 중소기업들이 보통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10%를 더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이 15%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25% 정도 해가지고 네. 그걸 2년 정도를 진행한 겁니다. 2년 정도 해왔는데. 네, 했는데 이제 아직도 좀 더 부족하고 더 해줘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막 주는데 네.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진국들은 막 현금 다발 안겨주는데.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5%를 더 추가했습니다. 5%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안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 20%, 20%. 예, 중소기업 30% 정도의 세액 공제가 있다는 것이 네. 주를 이루고, 네. 근데 또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R&D라고 하는 예산의 그 R&D 투자에 대해서는 그 일몰 제한이라고 하는 걸 좀 제한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일몰제. 예, 그래서 이제 세액을 더 내야 되는데 네. 이걸 좀 더 유예해 줄게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예, 이게 그래가지고 좀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거가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기한이 늘어났군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올해 끝내야 되는데 2029년까지 5년 연장.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자면 여기에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좀 핵심 기술 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산업들 포함했는데 특히 반도체는 2031년까지 7년 정도 연장하는 정도까지를 해놨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네네.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씩 올라갔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로 네. 중소기업은 30%로 이제 맞습니다. 올라갔다 그런 네네. 얘기고요. 네. 일몰 조항도 늘어났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 기업들 이익 많이 나도 대부분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한 해 40조 원 넘는 투자를 막 하고 그러는데 네. 요대로 본회의에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세액 공제를 어느 정도 더 받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삼성전자 정도는 정확히 46조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40조 원 46조? 넘죠. 거기에 이제 5% 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0.05를 곱하시게 되면은 1년에 한 2조 3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예. 하이닉스는 20조 원 정도 작년에 투자를 했거든요. 20조. 그러면 거기다 또 곱하시면 1조 원 정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 정도의 추가적인 혜택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법안에도 돼 있는데 예. 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업들 투자가 예. 전체 우리나라 산업 투자의 92%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90%가 넘어요? 네, 뭐 엄청나게 이제 산업 자체가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삼성 다닐 때 그 대표회사가 반도체 산업은 뭐 달리는 오토바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계속 달려야 되는데 계속까지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투자가 갖고 있는 우리 승수효과 파급과 크기 때문에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의 어느 정도의 돈이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런 세제 혜택은 굉장히 좋지 않은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족족, 이익을 내는 족족 다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수십조 원 이익을 하더라도 반도체 라인 하나 칠 때 보통 30조 원 정도 들고요. 이번에 라인에 30조. 네, 맞습니다. 라인 하나 칠 때 30조 원이고 이번에 보시면 뭐 NRDK라 그래가지고 기흥의 반도체 연구 라인이 있거든요. 연구 라인. 네, 그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예. 그거 하나만 해도 20조 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게 그거를 지을 때 이제 그나마 이번에 세제 혜택을 통해서 그러면 또 1조 원 정도가 좀 추가적으로 더 되니까. 어느 정도 예. 좀 돈 되지 않을까. 지금 용인 반도체의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금 하려고 하고 합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투자가 지금 필요하니까 네,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 그때 보통 클러스터가 300조 원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300조 그 네. 트러스를 만드는데 네, 물론 이제 2030년까지입니다.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액수로 보자면 엄청나게 크죠. 그러네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기업들이 그 투자의 세액 공제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할 것이고 예. 그걸 통해 또 다른 승수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대기업 투자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현금을 직접 주진 않더라도 이런 세액 공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렇다면 좀 일찍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뭐 지금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네, 이제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K칩스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또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반도체 네, 맞습니다. 회사들은. 여기 핵심이 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야가 좀 승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걸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좀 특별법을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하는 게 좀 나을 특별법.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제로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미국도 65조 원, 뭐 중국 180조 원 이런 것까지 돈 든다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어떤 면에서 스트롱 K 칩스라고도 합니다. 스트롱 K칩스. 칩스. 그래가지고 기존의 세액 공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을 줄 게가 있습니다. 저번에 네. 첫 번째가 보조금 주겠다. 보조금. 네, 두 번째가 인허가와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인프라 지원.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52시간 근무를 예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예. 대한 문제. 나머지 것도 많지만 그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가장 지금 조금 첨예합니다. 여야가 네. 의견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연구원을 오래 계셨는데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의 발의 여부라고 하는 원인이 뭐였느냐. 예. 실제로 이제 산업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국가적 위기이기도 한데 예. 뭐 어떤 기업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경영층이나 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의견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견이 갈린다. 네,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생각 네. 또는 아니다. 그냥 뭐 근무 기존 시간만 너무 것대로. 늘리는 게 아니냐.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 예외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경영계 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이번에 2월 3일 정도에 그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었어요. 토론회 직접 주재했죠, 네, 이제. 2시간 반인가 있었었고 네. 그때 이제 뭐 저기 민주당
기재위 쪽에는 그분도 앉아 계시고 의원들끼리 이쪽에 이제 경영계 계셨고 경영계 이쪽에 이제 계시고. 노동계 계셨는데 그렇게 모였었을 때 의견들이 예. 저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이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도 이 특례법 같은 거 예외 조항을 우리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협상을 해봅시다라고 한 거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가정은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총 노동 시간 늘리자는 건 아니죠라는 가정을 갑자기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전체 이제 시간 늘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경영계 쪽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엑제미션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사무직의 혹은 영구직의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 예외가 없거든요. 제한이 없어요, 미국 같은 노동 경우. 시간 제한이 없다.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전문직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문직, 관리직, 관리직. 예,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처럼 미국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있고. 그러면 그 일부 사람들은 일은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몰아서 일을 해야 되는 주 52시간 네. 까다로운 규제로는 예를 들면 주문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R&D 인력은 네. 예외를 해줘야 되느냐 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제 요것들이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로는 이 보시게 된다면은 반도체 연구라고 하는 게 예. 어떤 부분마다 좀 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소위 반도체 공정과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측면은 통상적으로 뭐 3개월 일하고 몇 개월 쉬고 이런 게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제품 개발에 보통 1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1년 반. 네, 1년 반 정도. 그럼 1년 반을 동안 그러면은 이거를 1년 반을 일하고 나서 1년 반을 쉴 거냐? 아 집중적으로 1년 반을 해야 될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범위가 나왔던 대로 그 일부 고소득층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소위 실제로 미국에서의 고소득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 스타트업들이나 어떤 면에서 좀 한 명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측의 일에 가깝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소위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도 하는데 반도체 우리나라처럼 대기업들이 모여 있을 때는 네. 연봉이 1억 5천이든 연봉이 3천이 4천이든 다 같이 앉아 있어요. 한 사무실에. 그다음에 예, 반도체를 만들 때는 통상적으로 보통 한 1,000명, 2,000명의 인원들이 보통 제품 하나 만듭니다. 네. 그러면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야 제품이 만들어져요. 똑똑한 사람 뭐 몇 프로, 1억 5천 넘는 사람 10사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말하자면은 10사람이라는 걸 풀게 되면은 모두가 다 풀게 됐죠. 이런 형태가 과연 맞는 노동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도 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반례가 될 수 있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까지 권오현 부회장이라고 했던 대표이사가 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달리는 오토바이 기름 붓는다고 얘기했던 그 양반입니다. 네. 예, 그 양반이 얘기했을 때 워크 스마트라 그래가지고 워크 스마트. 예, 워크 하드가 이제 아니다. 스마트를 해야 됐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반도체 업계에 독보적 1등이 됐고요. 파운드리 쪽은 TSMC랑 추격할 정도로 따라갔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삼성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은 봤을 때 과연 노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냐 여부가 HBM을 성공한 하이닉스가 네. 봤더니 특별근로 연장 시간을 하지 않고 있고요. 특별근로 연장을 안 했어요. 네, HBM의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43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랑 이게 실제 성과라고 하는 것과 이게 매칭이 되는 거냐 그것보다는 일하는 방법이나 일에 대한 평가나 경영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모듬은 다음에 그러더라도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법에서 정할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인센티브 기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줄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강제하게 된다면 너무 확산이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그러네요. 것 이제 같습니다. 실제 R&D 인력 현장에서 보는 생각은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업계라든 이런 데에서는 이제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주문이 왔거나 해서 뭔가 고쳐야 된다 할 때는 여기서도 계속 밤새워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 네, 그런데 52시간에 묶여서 일하다 말고 퇴근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니까 원하고 일하고 싶을 때는 좀 할 수 있게 하고 1년 전체 근로 시간은 더 늘리지 않는 방법. 집중적으로 원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네. 어떻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문이 오지 않습니까? 계속 요새 주문형 모드체라고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게 다 3교대로 돌아갑니다. 3교대로. 연구개발, 저도 연구개발할 때 매일 3교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오피스 근무를 쭉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도 오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근무 몇 명이 일했던 거를 맞춰서 테스트를 해줘요. 예. 그다음에 밤 근무라고 할 때 반 근무 때는 또한 2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 반 근무를 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 개발직도 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근무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다시피 이 집중 근로가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들이 혹여라도 우리나라의 근무 여건상 이게 전체적인 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걱정을 좀 없앨 수 있다면 맞습니다. R&D 연구 인력이 원하고 기업이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전체 근로시간은 늘리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R&D 문제 없이 돌아가고 주문을 반대로 다 조달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아직 지금 법안에서는 조금 많이들 그런 것 같습니다. 반영되지 아직까지도 않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좀 갑갑해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자, 이 반도체 이슈 또 하나가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자동차, 반도체 다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반도체 우리 지금 뭐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실제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가장 놀라운 거는 그동안 반도체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전체 없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반도체 자체가 조그맣고 부품이고 중간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엉킨 게 많다 보니까 이 글로벌리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려고 하면 관세를 누구 하나 잡게 되면 계속 관세가 붙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없이 하다가 트럼프가 그런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어느 정도의 합의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하죠. 근데 갑자기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가 우리 관세 매길 거야 해버리니까 그러면 다 생기겠죠 관세가. 다른 나라도. 예, 이런 형태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산업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반도체를 수출하냐?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만들어서 있어요, 수출을? 주로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가 만들기 완성품으로 가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거를 어느 디바이스 생산체로 가야 됩니다. 네. 그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중국이겠죠. 중국으로. 중국, 홍콩, 베트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동남아의 인건비가 싸서 조립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곳이 거의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홍콩이 50% 중국, 되고 홍콩, 그다음에 또 베트남이 베트남. 12%, 예. 대만이 7, 8%, 그다음에 미국이 8%입니다. 네. 미국 8%는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거. 미국의 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 예. 이런 거 같은 거 일부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들어온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 1차적으로 영향이 아주 많지 않을 것 같다. 철강이나 예. 자동차 부품이 예. 미국에 엄청나게 우리가 수출하거든요. 자동차 아시겠지만. 특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요주의 인물이 주로 철강과 자동차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반도체는 네. 8% 우리 8% 수출에. 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향이 크지는 않을 텐데 크지 그래도 않다. 뭔가 이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시장, 미국 시장의 8%라고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협상할 수 있는 우리 여지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이거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냐. 최종 소비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회사인데 예. 엔비디아의 칩에 누가 들어가 있냐?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 HBM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TSMC 대만 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관세 매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IT 회사들이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 칩 비싸지거든요. 양으로 비싸다. 비싸다는데 하나에 4천만 원 넘는다는 GPU가 또 올리겠단 말입니까? 요거에 대한 민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충분히 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활용을 있을 좀 해서. 네, 맞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손이 아니냐. 우리 반도체 관세를 그렇습니다. 매기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기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매긴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언제 매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나 미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가 전체 한 8% 정도. 네, 맞습니다. 당장의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개 확대, K칩스법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까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상당 부분 해제됐습니다. 1978년 88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규제인데요. 중동개발붐으로 들어온 외자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땅 투기가 확산되자 도입됐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토호제 해제로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들썩일 수 있지만 그동안 규제의 불편과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